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 사이 단일화 주도권을 둘러싼 신경전이 고조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잠시 뒤 긴급 의원총회를 개최합니다. 보수 진영 단일화 후보로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 후보 30%, 김 후보 21.9%를 기록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보수 진영 단일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의 3자 대결에서 46%대를 기록하며 가장 앞섰습니다. 오는 15일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이 예정된 가운데 이 재판부가 보낸 피고인 소환장은 이르면 모레 이 후보 측에 송달될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에서 단일화와 관련해 파열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덕수 후보의 적극적 만남 제안에 김문수 후보가 피했다는 겁니다. 급한 한 후보, 여유 있는 김 후보라는 말이 나오자 단일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당내 압박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문수 후보의 속내와 국민의힘 단일화 전략을 집중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 후보가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며 한 후보 중심의 일방적 단일화 요구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당 지도부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강재묵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자신을 둘러싼 단일화 추진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 후보는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 압박이 이어지자 후보 선출 직후 3일 안에 일방적으로 단일화를 진행하라 요구한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잘못된 사실에 기반해 대통령 후보의 진심을 왜곡하고 공격하는 행위는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한 불쾌감을 감추지 않고 드러낸 것입니다. 자신의 당무 우선권이 침해당하고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김 후보는 이미 수차례에 걸쳐 사무총장 임명을 요청했음에도 지도부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당원 당규 위반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김 후보 측이 장동혁 의원을 사무총장에 내정한다고 발표했음에도 장 의원 임명이 불발된 점을 언급한 것입니다. 이어 대통령 후보가 단일화를 위해 행사하는 당무 우선권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며 당무 우선권 행사를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김 후보 측 비서실장인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단일화 논의에서 김 후보가 중심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김문수 후보의 주도 아래 이 단일화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선에서 한덕수 후보의 이름은 없을 것이다라고 범보수 단일화 주도권을 둘러싼 신경전이 점차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이 같은 한덕수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단일화 신경전은 오늘 부처님 오신 날 행사에서 시작됐습니다. 한 후보가 오늘 중으로 만나자는 말을 3번 했는데 김 후보는 그냥 그런 말씀만 들었다며 흘려들었다는 겁니다. 이어서 구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차례로 서울 조계사로 입장합니다. 후보가 된 이후 두 사람의 첫 대면입니다. 차담을 마친 두 후보는 나란히 걸어 나왔는데 한 후보가 다소 굳은 표정인 반면 김 후보는 밝은 얼굴을 보여 대조를 이룹니다. 단일화 논의 첫걸음에서 둘의 표정이 엇갈린 걸 두고 여러 추측이 나왔습니다. 상대적으로 단일화에 적극적인 한 후보는 김 후보에게 여러 차례 오늘 만나자는 제안을 했지만 원하는 대답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오늘 중으로 만나자 이렇게 말씀드렸고 제가 한 3번쯤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 정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말을 아끼면서도 오늘 한 후보를 만나느냐는 질문엔 오늘 그냥 말씀만 들었다고 답하고 행사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범보수 후보 단일화 논의에 첫 발을 뗄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지만 회동 일정을 잡는 것부터 신경전이 시작된 겁니다. 한 후보 측이 두 후보가 차담을 나눴다고 밝힌 반면 김 후보 측은 조우했다며 만남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는 등 단일화 본격 논의까지 양측의 진통이 예상됩니다. MBN 뉴스 구경호입니다.
단일화 파열음이 나오자 국민의힘 4선 의원들, 그러니까 중진들은 김문수 후보를 향해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촉구했습니다. 결국 불안해지자 지도부는 연휴 저녁에 긴급 의원총회까지 열었습니다. 그야말로 김 후보를 압박하는 모양새인데 의총은 조금 전 1시간 정도 연기까지 됐습니다. 의원총회 현장 연결합니다. 조유로 기자, 의총에서도 논란이 될 것 같은데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국민의힘 의원총회는 잠시 후인 오후 8시에 시작됩니다. 의원들은 오늘 하루 각자 지방 일정을 소화하다가 권성동 원내대표의 긴급 의총 소집에 부랴부랴 국회로 돌아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문수 대선 후보에게 무소속 한덕수 예비 후보와 조속히 단일화를 추진하라고 촉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속한 단체 대화방에서도 의원 10여 명이 김 후보를 향해 단일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글을 잇따라 올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국민의힘 4선 중진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자처하고 후보 등록 마감일인 오는 11일 전에 단일화가 성사돼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단일화를 하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해서 후보도 단일 후보로 등록하는 것이. 김문수 후보 캠프에서 정책총괄 본부장을 맡은 박수영 의원도 SNS에 빨리 단일화하고 이재명을 잡으러 가야 한다며 단일화의 시급성을 언급했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비서실장인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 단일화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면서도 일정을 정해놓고 얘기하면 오히려 단일화 논의가 깨질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오늘 의원총회에서 의견이 어떻게 모아지느냐에 따라 김 후보 측과 당이 정면 충돌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오늘 의총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이런 가운데 가장 관심이 컸던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보수 단일 후보로 한덕수 후보가 김문수 후보를 앞섰고 3자 대결에서도 한 후보가 우위를 보였습니다. 다만 해당 여론조사는 국민의힘 후보 결정하기 전날까지 이뤄진 조사임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한범수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이번 대선에서 보수 진영 단일 후보로 누가 적합한지 물었습니다. 한덕수 무소속 예비 후보가 30% 지지율을 기록해 21.9%에 머문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오차 범위 바뀐 8.1%포인트 차이로 앞섰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으로 조사 범위를 좁혀봤더니 한덕수 후보와 김문수 후보 간 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한 후보는 49.7%, 김 후보는 24.2%였습니다. 중도 확장성과 당선 가능성 측면에서 한덕수 후보가 김문수 후보보다 낫다는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실제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의 가상 3자 대결에서도 한 후보의 지지율이 더 높게 나왔습니다. 한덕수 후보는 34.3%로 이재명 후보와 격차를 12%포인트 정도로 줄였지만 김문수 후보는 18%포인트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사만으로 한 후보가 보수 진영 대세가 됐다고 단정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여론조사 자체가 국민의힘 경선이 끝나기 전 실시돼 김문수 후보의 이른바 컨벤션 효과를 완전히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는 해석입니다. 또 한덕수와 김문수 두 후보 모두를 선택하지 않은 유보 응답도 많아 앞으로 단일화 방식에 따라 지지율은 뒤바뀔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국민의힘 단일화 신경전 뉴스 추적에서 국회팀 최동희 기자와 이어갑니다. 최 기자, 단일화와 관련해서 김문수 후보의 입장이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까? 일단은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문수 후보 쪽 인사들을 취재해보면 네. 단일화에 대한 김 후보의 입장은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는 게 중론입니다. 선출 직후 관련 지시도 내린 바 있고요. 선대위 하에 단일화 추진 기구를 하여튼 빨리 만들어서 이 기구를 통해서 한덕수 후보 쪽과 단일화. 그런데 오늘 단일화와 관련해서 일부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였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우선 후보 선출 직후 김 후보 입장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대원칙 아래서 구체적인, 그리고 국민이 납득하고 또 당원들도 저를 오늘 뽑아줬는데
오늘부터 벌써 단일화 방안을 내놓는다 이렇게 하면은 조금 좀 이상 안 하겠습니까? 원칙을 강조했던 측면에서 오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는데요. 가뜩이나 결승이 아닌 준결승이라는 논란에 경선의 절차적 정당성을 흔들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에 달라진 정치적 위상을 확인하는 일종의 경고성 메시지로도 보입니다. 네, 그런데 김문수 캠프 내에서도 좀 분위기가 엇갈리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단일화를 두고 갈라졌다기보다는 네. 온도차가 있다는 게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아하. 김문수 캠프는 후보를 지지한 인사들과 단일화를 염두하고 단일화에 적극적인 김 후보를 택한 인사들이 합쳐졌습니다. 원칙대로 하자는 쪽과 시간이 없으니 빨리 진행하자는 쪽이 나뉘는 건 바로 이런 태생적 한계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한 후보 쪽은 물론이고 당 지도부,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인데 국민의힘 지도부도 빠른 단일화를 촉구하고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백중세인데요. 일단 김 후보 절차도 거쳤고 그 과정에서 당심과 민심에서 우위도 확인했습니다. 무엇보다 대선 후보로 당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당무 우선권이 있습니다. 여기에 선거 지원도 받을 수 있는 만큼 서두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반면 한 후보는 무소속으로 후보 등록 마감인 11일이 지나면 상황이 급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 전에 해야 할 만큼 급박한 상황입니다. 네, 국민의힘 적통 후보로서 김문수 후보가 시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유리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그걸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요? 외형상으로는 그렇지만 속내는 복잡해 보입니다. 어허. 단일화를 두고 시간 끄는 모습에 여론이 급변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김 후보 지지는 단일화에 대한 김 후보의 적극적인 입장이 반영된 만큼 입장이 바뀔 경우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여기에 공세 수위를 높이는 당 차원의 단일화 압박이 또 다른 변수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결국 단일화와 관련해서는 시기와 방식이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언제쯤 예상이 됩니까? 일단 당에서 제시한 7일 시한은 넘길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통상 이틀 정도 진행되는 여론조사 기간을 감안하면 7일까지는 사실상 힘들어 보입니다. 그 다음으론 11일이 2차 시한인데 9일까지만 마무리돼도 선거 홍보물 제작이 가능해서 단일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당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선 방식, 어떤 방식을 취할지에도 좀 상대 쪽하고 다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크게 두 가지인데요. 경선 방식과 범위가 있습니다. 여론조사 방식을 택할 경우 국민의힘 지지층까지 넣느냐 여부,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역선택 조항도 변수인데요. 유불리에 따라 양측이 다시 충돌할 공산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범위가 쟁점입니다. 김 후보 측은 반명 인사를 아우르는 원샷 경선을 얘기하고 있고요. 반면 한 후보는 일단 김 후보와의 선 단일화 후에 반명 빅텐트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결국 누가 주도권을 쥐느냐인데 남은 일주일 치열한 기싸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남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번 주에도 기싸움이 치열해 보일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범보수 진영 단일화와 더불어 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도 이번 대선 전국 핵심 변수로 꼽힙니다. 그런데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결 이후에도 이 후보는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민주당과 국민의힘 당 지지율은 격차가 줄어 오차 범인의 박빙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이상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자 가상대결 여론조사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 후보를 모두 누르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김문수 후보와의 대결에서 46.6%의 지지를 얻어 27.8%의 김 후보보다 18.8%포인트 앞섰습니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이 후보는 4.3%포인트 내려갔고 김 후보는 4.5%포인트 올라 격차가 줄어들었습니다. 한덕수 무소속 예비 후보와의 대결에서는 46.5%의 지지를 받아 34.3%의 지지를 얻은 한 예비 후보보다 12.2%포인트 앞섰습니다. 해당 조사는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사흘에 걸쳐 실시한 것으로 지난 1일 대법원 선고 결과가 반영된 것입니다. 리얼미터는 이재명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소식에 지지율이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정당 지지도에서는 줄어든 격차가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지난달에는 국민의힘보다 확연히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가 높았지만 최근 조사에서는 격차가 0.5%포인트까지 줄었습니다. 정권 교체와 연장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도 두 여론의 격차가 꾸준히 줄어 한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을 대통령 선거 이후로 미루는 게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움직임에 대해선 당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기도 여주시의 한 마을회관을 찾았습니다. 서울 조계사, 경기 양평과 여주, 충북 음성과 진천을 차례로 방문하는 2차 경청 투어의 첫날 일정입니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후보는 파기환송심 공판 일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권을 대리할 누군가를 선정하는 문제는 개인적 이해관계를 떠난 국가지 대사이기 때문에 헌법을 깊이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후보가 언급한 헌법은 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와 선거 공영제를 규정한 116조입니다.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공판 기일이 오는 15일로 잡힌 걸 비판한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대법원장 탄핵과 관련해서는 당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 당무에 대해서는 당의 판단을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후보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 후보의 단일화 움직임에 대해선 내란 연대라고 비판했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당 차원의 사법부 압박 수위도 높아졌습니다. 민주당은 이 후보의 모든 재판을 대선 이후로 미루라고 요구하며 12일을 데드라인으로 정했습니다. 그 전까지 미루지 않으면 이 대법원장 탄핵도 나설 수 있다고 시사했는데 국민의힘은 사법부에 대한 겁박을 멈추라고 반발했습니다. 심동욱 기자가 이어갑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 공판을 다음 달 대선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5월 12일 이전까지 선거운동 기간 중 잡혀있는 출마 후보들에 대한 공판 기일을 모두 대선 이후로 변경하십시오. 민주당은 법원이 나서 재판과 판결을 통해 선거를 흔들고 있다며 이 후보를 법정에 세운다는 것은 헌법이 선거에서 보장하는 공정한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만약 법원이 12일까지 재판 연기를 결정하지 않으면 대법원장 탄핵도 추진할 수 있다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이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은 오는 15일에 진행됩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에 대한 겁박을 멈추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민주당이 2심 재판부에는 침묵하면서 상식적 판결을 내린 대법원에 대해서는 거세게 반발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 후보에 대한 공판 기일을 변경해달라는 무리한 요구는 이재명 후보의 혐의가 짙고 과중하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 상황은 이 정치팀 이교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자, 앞서 리포터에서 봤지만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여전히 여론조사에서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지만 당 지지율 격차가 줄었습니다. 0.5%포인트 차이인데 그런데도 민주당은 강공 모드를 이어가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선 민주당은요, 오늘 나온 여론조사에 대해서 기존의 등락을 거듭하던 추이대로라면서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예. 국민의힘 지지도가 오른 건 경선, 결선 등 컨벤션 효과가 있었다는 분석도 내놨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조사 기간 중에 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결선 투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영향 정도는 이렇게 걷어내고 분석을 하는 것이. 예,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이 컨벤션 효과에 대법원 판결 그리고 민주당의 강공 기조로 지지도 변화 요인이 많았음에도 민주당이 우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고무적으로 봤습니다. 표심이 굳어져 있다고까지 부연을 하면서 큰 자신감을 내비쳤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사법적 논쟁에 휘말린 건 경기도지사 시절 등 하루 이틀 일이 아니라면서 이게 표심에 영향을 미치기엔 해묵은 이슈라고도 부연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 이전에는 민주당의 행보를 보면 중도 보수층을 잡기 위한 전략적 행보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보면 중도보다 지지층이다, 이 정도로 선거 전략이 바뀌었다고 볼 수도 있나요? 전략이 바뀐 건 아니고요. 민주당은 중도층 표심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히려 대법원의 유죄 취지 환송이 지지층 결집은 물론 중도층에도 소구를 하고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오히려 저희 지지층이 분노하고 있고 사람들이 모이고 있는 것들이 좀 드러나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MBN에 사람들이 상식적인 결론이어야 자기 생각을 바꾸는 거지 지금은 지극히 비상식적 결론과 그에 대한 대응이라 중도층 표심도 따라올 거라고 전했습니다. 이런 상황인식 속에서 민주당은 국민 참정권을 지키겠다는 명분으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까지 포함해서 사법부에 대한 강공기조를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여론조사 지표 하나만 더 짚어보면 이 정권 교체 여론이 5%가량 하락하고 반면에 이 정권 연장 여론은 5%가량 상승한 이 지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지표는 사실 민주당으로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예,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때문인지 이재명 후보 정치 현안과 거리 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대법원 판결 바로 다음 날부터 당에서 할 일이라면서 자신은 선거운동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재판이 정상적으로 제대로 진행됐는지는 재판받고 있는 제가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고 저는 어쨌든 민생과 현장에 좀 집중하려고 합니다. 당과 선대위는 사법부에 대한 요구사항 제시와 관철 그리고 후속 대응 조치까지 모든 걸 이재명 후보로부터 일임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결정에 이 후보가 동의는 한 거냐라는 질문에조차 선대위는 동의 절차가 없었다면서 철저히 선을 그었는데요. 이후 이 후보가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검토 등 조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죠. 앞으로도 민주당은 선대위와 당이 사법부 압박을 이끌고 이 후보는 한 발 물러서서 여기에 힘을 실어주는 방식의 투트랙 전략을 구사할 걸로 보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야당팀 이규옥 기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의 대법원 선고에 따른 파기환송심 재판과 앞으로의 절차, 대선 영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재판부는 이르면 모레 공판기일 15일에 대한 소환장을 직접 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도 이 후보가 나오지 않는다면 15일 이후로 날짜가 새롭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먼저 홍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은 오는 15일에 열립니다. 하지만 아직 이 후보에게 출석 의무가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피고인인 이 후보가 법원으로 나오라는 소환장을 받아야 의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거주지와 국회 관할 법원 집행관에게 소환장을 직접 전달하라고 촉탁했습니다. 이 때문에 연휴 직후인 모레 송달이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소환장이 전달된다 하더라도 대선을 앞둔 이 후보가 15일에 불출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도 이 후보는 재판 기일을 바꿔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다 거절당한 바 있습니다. 아쉽기는 하지만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서 13일의 선거 기간 중에 정말 귀한 시간이지만 법원에 출정했습니다. 소환장을 받고도 불출석하면 법원은 날짜를 한 차례 연기하는데 새로 정한 날짜에도 나오지 않으면 이 후보 없이 재판이 진행됩니다. 재판 진행 중에도 기일 변경이나 추가 증인 신청을 할 수 있어 여전히 대선 전 재판이 끝나지 않을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대법원의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재판의 속도 전에 이 후보 측은 재판 연기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기가 가능할지, 대선 전에 어떤 변수들이 있을지 서남비 법조팀장에게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5월 15일에 재판이 열린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를 출석해야 한다. 이렇게 인편으로 송달을 한다고 하는데 네. 이 후보가 이걸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판은 지연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에 보내는 서류가 뭐냐면요. 이달 15일에 재판이 열리니까 이 재판에 나와달라 하는 내용이 담긴 네.
소환장입니다. 이 후보가 소환장 맞는 걸 피한다면 이 재판을 진행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재판부로서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후보 측에서는 연기를 하기 위해서 이 소환장을 거부하는 전략으로 나올 가능성 높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법원은 이 후보의 주거직 관할인 인천지법뿐만 아니라 서울 남부지법에서도 송달을 시도할 계획입니다. 안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 이 후보 입장에서도 서류 송달부터 거부할 경우 재판 지연이다라는 지적에서 피하기 어려울 겁니다. 따라서 일단 소환장 전달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소환장이 전달이 된다면 그 외에 또 재판 지연 전략 뭐가 있을까요? 일단 이번 주에 이 후보 측에서는 곧바로 법원에 기일 변경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니면 15일 기일은 진행을 하되 이날은 준비 기일로 진행을 하고 정식 공판은 또다시 날짜를 따로 잡자고 할 수도 있습니다. 법관에 대한 기피 신청도 가능한데요. 이 경우 기피 사유가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이 내려지기까지는 재판은 멈춰집니다. 네, 그렇다면 이 후보 측에서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앞서 기사에서 나왔는데 이재명 후보의 재판 기일 변경 신청을 하면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까요? 대법원이 속도를 냈던 만큼 네. 파기환송심도 속도를 내서 기일 변경을 신청을 받아주지 않고 선고도 빨리 내지 않겠냐 하는 전망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재판부가 대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사법부의 대선 개입이라는 비판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기일을 늦춰서 다시 잡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재판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고등재판부의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재판이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파기환송심 결론에 대한 전망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유죄 취지로 파기가 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등법원에서 무죄를 내릴 가능성 전혀 없습니까? 대법원 판단을 뒤집을 새로운 증거 또는 진술이 나오지 않는 이상 무죄 판단이 나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파기환송 후 항소심은 대법원 판단을 따라야 한다라고 법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파기환송심에선 유죄가 사실상 확정적이고 형량을 정하는 문제만 남아 있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무죄 가능성도 점치고 무죄 가능성을 점치면서 검사가 재상고를 해서 그 재판을 단축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확정 판결이 또 대선 전에 나올 가능성 이 부분이 최대 쟁점입니다. 지금까지는 나오기 힘들다고 하는데 전혀 불가능합니까? 절차상 걸리는 그 시간적인 문제를 여러 차례 짚어드렸었는데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파기환송심 선고가 만약 유죄로 나온다면 이 후보 측에서 재상고, 그러니까 대법원에 다시 한번 판단을 구하는 건 예정된 수순일 겁니다. 대법원에 재상고할 수 있는 기한이 7일, 재상고 이유서 제출 기한이 20일입니다. 이 후보 측에서 이걸 최대한 사용하면 27일이 걸리기 때문에 대선 전 확정 판결은 어렵다는 건데요. 하지만 변수가 한 가지 있긴 합니다. 대법원이 이미 전원 합의체로 파기를 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재상고 이유서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을 할 경우입니다. 이 경우 이 후보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재상고 신청 기한 7일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날짜를 한번 계산해 보면 6월 3일 대선 전에 확정 판결 가능할 수 있겠네요? 가정을 전제로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5월 20일쯤 파기환송심에서 유죄 선고가 나오고요. 재상고 신청 기한인 7일을 이 후보 측에서 다 썼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날짜가 5월 27일이 됩니다. 이때 대법원에서 재상고 이유서를 받지 않는다고 하면 대선 전 확정 판결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건 대법원이 법률을 위반한다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형사소송법 379조로 보면요. 상고할 경우 20일 이내에 상고 이유서를 내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원의 최상급 기관인 대법원이 현행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대선 전에 이 확정 판결을 내리진 않을 걸로 보입니다. 확정 판결이 대선 전에 나기 위해서는 대법원이 법률을 위반할 문제가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렇습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선한비 법조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SK텔레콤이 오늘부터 신규 가입을 중단하고 유심 교체 업무에 집중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현재까지 100만 명이 교체를 완료했는데 속도를 올리는데 물리적 한계가 있어 가입 중단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신용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중구의 한 SK텔레콤 대리점입니다. 신규 가입을 중단하고 유심 관련 업무에 전념하겠다는 안내문이 내걸렸습니다. 가입 자체가 안 되는 거고 기기 변경이나 이심 변경이나 그런 업무를 가능하고. SK텔레콤은 오늘부터 SK텔레콤 직영점과 대리점, 온라인 숍에서 신규 가입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유심칩 공급 안정화 전까지 신규 가입을 중단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린 지 나흘 만입니다. 다만 일반 판매점에선 기존 보유 유심을 이용해 신규 가입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유심 교체를 완료한 고객은 100만 명, 교체 예약을 신청한 고객은 770만 명에 달합니다. 가입 중단이 언제 풀릴지는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루에 유심을 교체할 수 있는 인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작업에 시간이 걸립니다. 그 시간도 연장하고 해서 지금은 한 22만 개, 25만 개 정도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SK텔레콤은 지금까지 2,218만 명이 유심보호 서비스에 가입했다며 유심보호 서비스만으로도 충분히 안전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알뜰폰 포함 전 고객 대상으로 서비스 가입을 완료하고 해외 로밍 중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오는 14일까지 조치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장애인들의 탈시설을 요구하며 서울 해화동 성당 종탑에서 고공농성을 벌인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 활동가 2명이 구속심사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활동가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습니다. 장덕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 활동가 2명이 법원으로 들어갑니다. 이 천주교는 이 탈시설 권리를 인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들은 지난달 18일부터 15일 동안 서울 해화동 성당 종탑에서 고공농성을 벌였다가 지난 2일 공동 주거 침입 등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체포된 이후 구속영장이 청구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활동가들은 천주교 측이 장애인 시설을 운영하며 장애인들이 시설 밖에서 생활하는 탈시설을 저해하고 있다는 취지로 농성을 벌였습니다.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는 구속심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활동가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너무나도 과하게 다시 또 구속영장을 또 청구했습니다. 경찰들은 단 한 번도 구속영장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전장현은 장애인 이동권, 탈시설 등을 요구하며 각종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데 지난달 21일에는 1년여 만에 서울 지하철 4호선에서 지하철 탑승 시위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법은 활동가 2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네, 사건 사고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경찰과 도둑의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1km 도주 끝에 잡힌 범인은 지명수배자였습니다. 추성남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한 남성이 흰색 승합차로 들어갑니다. 곧바로 실내등을 끄고 차량 안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잠겨있지 않은 차에서 금품을 훔치는 모습입니다.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은 피의자가 의정부의 한 모텔에 투숙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곧바로 잠복에 들어간 경찰. 피의자가 모습을 드러내자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시작됩니다. 죽기 살기로 뛰는 남성을 한 경찰관이 잡나 싶더니 간발의 차이로 놓칩니다. 추격전은 골목길을 따라 계속됩니다. 엄청난 속도로 뛰는 남성은 경찰과 거리를 더욱 벌리며 도주합니다. 추적에 나선 경찰관 가운데 2명만 남은 상황. 피의자도 힘에 겨웠는지 슬쩍 뒤를 돌아보더니 결국 멈춰서면서 1km에 달하는 추격전은 끝이 났습니다. 지금 아주 정신없이 달려오더라고요. 여기서 넘어뜨려가지고 대수갑 채워가지고 뭐가 제일 잘난보다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았거든요. 20대 박모 씨는 4차례에 걸쳐 650만 원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돼 지명수배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박 씨를 절도죄로 입건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MBN 뉴스 추성남입니다.
어린이날인 오늘 제주도 하늘에 이렇게 파도처럼 생긴 물결 모양의 먹구름이 관측됐습니다. 최근 서울 하늘에서도 비슷한 구름이 펼쳐졌는데 이 구름의 이름 거친 물결 구름입니다. 왜 생기는지 김영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울퉁불퉁한 먹구름이 하늘을 가득 메웠습니다. 구름의 밑면이 물결치듯 일렁이면서 거친 바다의 표면과도 같습니다. 물결처럼 빠르게 흘러가기도 합니다. 오늘 오전 한라산 북쪽, 제주시 하늘에서 관측된 구름입니다. 이 구름의 사진이 인터넷을 통해 퍼지면서 신기하거나 공포스럽다는 누리꾼들의 반응이 줄을 이뤘습니다. 구름의 이름은 거친 물결 구름으로 지난 2017년 세계 기상기구가 발행하는 국제 구름 도감에 실렸습니다. 이는 거친 울퉁불퉁한이라는 의미의 라틴어 아스페리타스에서 유래됐는데 주로 대기가 불안정할 때 나타납니다. 거친 물결 구름은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충돌하면서 만들어진 강한 대기 불안정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일 서울 하늘에도 이와 비슷한 구름이 펼쳐져 악마 구름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지표가 평평한 대륙에서 종종 이 구름이 관측되지만 한반도처럼 지형이 복잡한 지역에서는 흔하게 볼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연휴 기간인 중국에선 유람선 전복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84명이 타고 있던 유람선 2척이 뒤집혀 승객 10명이 숨졌습니다. 베이징 김한준 특파원입니다. 하늘에서 총알을 난사하듯 하얀 우박이 쉴 새 없이 땅으로 떨어집니다. 빗물과 우박이 섞인 도로는 마치 하얀 강처럼 변했습니다. 폭우는 강풍까지 동반했는데 사람이 떠밀려 넘어질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어제 오후 중국 남서부 구이저우성을 덮친 악천후의 모습입니다. 当地3小时降雨量突破100毫米，暴雨的同时还伴随着如子弹般的冰雹砸向地面。 땅에서도 이 정도인데 물 위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유람선 안으로 강한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우산으로 막아도 소용이 없자 겁에 질린 승객들은 서둘러 구명조끼를 착용합니다. 급기야 인근에서 운행 중이던 유람선 2척은 폭풍 후에 순식간에 강물이 불어나며 전복됐습니다. 2척에 탑승했던 승객 84명은 모두 물에 빠졌습니다. 현지 정부는 구조대원 300여 명을 투입해 구조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叫我们同事赶快向上面报告，我组织人员赶快去施救。 구조대는 84명 전원을 찾아냈지만 10명은 숨졌고 병원으로 옮겨진 나머지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连同我们这个消防队的直接下水，穿上救生衣下水，就从我们的船的侧面，然后陆陆续续的就救出了很多的这个被困。 사고 선박들이 수용 인원을 초과해서 탑승시킨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관광지에 대한 안전 조치를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미국인의 소비 습관도 바꾸고 있습니다. 관세로 물건값이 올라 소비를 줄이는 상황에서 중고 매장이 인기라고 합니다. 한여의 기자입니다. 매장에 중고 옷들이 가득 진열돼 있고 손님들이 둘러봅니다. 비싼 명품 등을 되팔거나 저렴한 물건을 살 때 찾던 곳이 중고품 매장인데 최근 미국 내에서 인기가 치솟고 있습니다. Just so much more expensive than they were then. Clothes, diapers, food, everything, and it really helps to save by getting stuff used like that. SNS에서도 중고품이 아니면 사치품을 사지 않겠다거나 중고품을 쉬운 선택이라고 하는 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중고품 매장들은 중고품은 관세에 영향이 없으니 사러 오라고 홍보하며 관세 전쟁 속에서 횡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We're expecting buyers to look for alternative cheaper options and flood to second-hand marketplaces. 이를 반영하듯 미국 최대 중고품 매장 2곳의 주가가 지난 4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해방의 날 관세 발표 이후 크게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젊은 세대에서 돈을 절약하거나 환경보호를 위해 중고품 시장이 성장하고 있었는데
관세 정책으로 대상 고객이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미국 소비자들의 소비 습관 자체도 바꾸고 있습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 다양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동시에 부처님 오신 날이기도 했는데 이 석가 탄생을 기리는 특별한 이벤트도 있었습니다. 이상주 기자입니다. 아빠 목마를 탄 어린이가 나들이를 나왔습니다. 악기도 두드리고 핸드페인팅도 하면서 다양한 체험을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아이들 웃음은 모두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맛있는 간식도 먹고 동물원도 보고 아이한테 좋은 추억을 만들어줄 수 있어서 기분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강아지가 신나게 법당을 뛰어다닙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서울 남산의 충정사가 한국 최초로 사찰 대법당에 반려견 출입을 허용한 겁니다. 모든 생명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 미앤펫 캠페인입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부처님이 말씀하신 생명 존중을 표현하고 싶어서 법당을 개방하게 되었고, 인간 중심에서 생명 중심으로라는 캠페인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유기동물의 구조와 보호 활동을 소개하고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며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는 삶에 대한 명상의 시간도 이어졌습니다. 충정사는 석가의 가르침에 따라 모든 생명의 따뜻한 시선을 유지하는 생명 중심 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나이가 들면 가장 먼저 고장나는 게 무릎 관절인데요. 요즘엔 시기도 빨라져 5, 60대부터 인공관절 수술 고민하는 분들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수술을 하고 나면 원래 내 무릎처럼 편해지는데 오래 걸린다는 건데 해결 방법이 있었습니다. 최은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2년 전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74세 이정순 씨. 지금처럼 편하게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통증이 있었죠. 걸으려면 시끈시끈하면서 그냥 한짝 이렇게 실그러질 정도로. 수술하고 나서는 이렇게 돼요. 그전에는 못했죠.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하다 인공관절 수술을 받는 환자 수는 2023년 기준 11만 8천 명으로 매년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재활과 회복이 오래 걸린다는 점입니다. 의사 손으로 하다 보니 환자 개개인의 무릎 모양 차이를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로봇 수술이 도입되며 개인의 무릎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미세한 차이까지 반영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이 대퇴골에 수직으로 자르고 경골에 수직으로 잘랐는데 그게 아니라 이 환자의 원래 모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관절면의 모양에 맞춰서 잘라주는 거죠. 1도 1mm를 조절할 수 있다 보니까 로봇으로 이제 조절해서 자르죠. 실제로 인공관절 수술 과정에서 환자의 후방 십자인대를 보존하고 관절면의 경사각을 4도 미만으로 변화시켰을 때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더 좋은 예후를 보였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은 로봇으로 해도 똑같이 건강보험에 적용되지만 로봇 수술에 이용되는 소모품은 비급여라 100만 원가량 추가된다는 점은 유념해야 합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오늘은 절기상 여름이 시작된다는 이파입니다. 비도 오고 여름도 다가오면 앞으로 큰 산불은 없겠지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아직 안심하긴 이릅니다. 왜 그런지 강세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6일 강원도 인제군에서 산불이 발생해 20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대구 함지산에서도 불이 나 삽시간에 대형 산불로 번졌는데 늦봄에 전국 곳곳에서 큰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산을 가보니 풀과 나뭇잎이 푸릇푸릇하게 자라 있습니다. 산불이 나지 않을 것 같지만 봄더위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제가 산의 지표면의 온도를 재보니 29도가 나오는데 이 온도가 높을수록 산불의 위험성이 커집니다. 증발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며 낙엽과 수목의 수분을 빼앗아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공기가 머금을 수 있는 수분량까지 늘어나 상대 습도까지 내려갑니다.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대기 중에 상대 습도는 떨어지게 되고요. 상대 습도가 약 한 40% 이하가 되면 산불의 위험성은 매우 높아진다고. 최근엔 이른 더위가 기승을 부리며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5월과 6월 산불은 1990년대 후반엔 연평균 27건이 발생했지만 최근엔 76건이나 일어나며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2017년 5월엔 전국에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했고 강릉과 삼척은 대형 산불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비가 내려도 날이 개고 기온이 오르면 낙엽의 수분 함량은 금세 낮아지는 만큼 안심해선 안 됩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대한민국이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선언하고 있죠. 그런데 이 상해 임시정부의 모태가 된 한성 임시정부가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그 존재도 그걸 주도한 인물도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노승환 기자가 그 흔적을 쫓아가 봤습니다. 1950년 9월 인천 상륙작전을 주도한 메가더 장군의 동상이 높게 세워진 인천 송악동. 작전의 무대가 된 이곳은 자유공원이란 이름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인천 상륙작전이 있기 30년 전 이곳이 상해 임시정부의 모태가 된 한성 임시정부가 시작된 자리라는 사실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3.1 만세운동 한 달 뒤인 1919년 4월 2일 법조인이자 독립운동가인 홍진 선생이 전국 13개 지역 대표를 이 공원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일제의 극심한 감시와 추적을 피해 겨우 모여 이들은 현행 헌법의 시초인 약법과 정부 조직안을 확정했습니다. 이 모임을 토대로 9일 뒤인 4월 11일 중국 상하이에서 상해 임시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이런 역사는 공원 귀퉁이 2개의 작은 표지석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나도 여기서 시작했을 거라고는 몰랐네. 중국에서 다 형성이 돼갖고 거기서 수립을 한 줄 알고 있었어요. 홍진 선생의 존재는 거의 100년 가까이 잊혔다가 지난해 기념사업회가 만들어지고서야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이 행정부의 수반을 역할을 했다면 홍진 선생님은 보이지 않게 임시의정원이라고 하는 의회의 수장 역할을 오랫동안 하시면서 정부 차원의 어떤 기념사업도 추모식도 아직은 전무합니다. 일제 식민 통치가 극심했던 1931년 청년 동포여 병든 나라 고치는 병원의 일꾼이 되자던 홍진 선생의 외침은 아직 그의 묘비에서 멀리 퍼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어린이날인 오늘 전국이 흐린 가운데 곳곳으로 비가 조금 내렸습니다. 저녁이 된 지금도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연휴 마지막 날인 내일까지도 남부지방과 제주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양은 5에서 10mm 정도로 적겠고요. 소강 상태를 보일 때가 많겠습니다. 내일부터 기온은 점차 오르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 20도로 오늘보다 5도가량 높겠고요. 글피인 목요일에는 24도까지 올라 다시 따뜻한 봄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흐린 가운데 오후 한때 경북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10도 안팎으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0도, 대전은 19도로 중부지방은 오늘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높겠는데요. 남부지방은 광주와 대구가 19도, 부산은 18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수요일에는 전국 하늘 맑게 드러나겠고요. 금요일에는 남부지방과 제주에 또 비 예보가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